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8차시고요. 1학년들 학습지로는 27차시겠죠? 네, 27차시. 군사정변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다.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는 부정선거는 무엇일까요? 자, 3점 해놨어요. 뒤에 나올 말은 3.15 부정선거겠죠? 3.15 부정선거. 자, 그리고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 정부는 양원제 국회 구성과 죄송합니다. 내각 책임제죠? 네, 내각 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 정책. 자, 그래서 오늘은요, 5.16 군사정변 또는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사건과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16 군사정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61년 5월 16일이에요. 요거를 쌤이 쉽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61년 5월 16일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해도 61년 5월 16일이 돼요. 자, 어때요? 저 선생님 처음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6일 516. 거꾸로 해도 6일 516. 자, 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켰다. 자, 왜 군인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면정부. 장면정부는요, 여기 하나 필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민간 부분에, 죄송합니다. 예, 장면정부, 일단 요거, 필기는 필기대로 해주시고요. 네, 필기해 주셨으면은 요 아래 내용부터 볼게요. 네, 일단 장면정부가요, 군비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비라는 건 뭐냐면, 군사 장비, 군사 비용, 즉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군대를 위축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군인들이 반발을 했던 거죠. 장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장면 정부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급진적인 통일운동이 계속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군인들은 자신들이 어쨌든 6.25 전쟁 때 싸웠던 적이잖아요. 적인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군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5.16의 발발. 여기가 선이 끊겼네요. 네. 박정희, 일단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이 박정희라는 인물과 일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는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이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구실, 즉 쉬운 말로 하면 핑계죠. 핑계가 뭐였냐면 장면 정부는 무능하다.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적인 북한이 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 속에 우리를 다시 침략이라도 한다면 위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애국심으로 일어났다라고 밝혔어요. 자, 자료들을 쭉 볼 텐데요. 일단 260페이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260페이지에 탱크로 서울 도심을 장악한 군부 세력의 모습.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1961년 5월에 서울 도심에 이렇게 탱크가 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민들이 주변에서 이거를 구경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거리에 깔려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군사정변이라는 건 이렇게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5.16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봤을 만한 사진이 바로 선생님 오른쪽에 조금 오려서 붙여놨는데 이 사진일 거예요. 당시 육군 소장 별 2개죠.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이렇게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서 조금 군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왜 별 4개짜리 대장도 있고 별 3개짜리 중장도 있는데 그거보다 계급이 낮은 별 2개짜리 소장 박정희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뭐 여기에 여러분들 의문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시에 박정희는 뭐 혼자 이러한 군사정변을 일으킨 건 아니고요. 어, 별 4개짜리부터 뭐 별 3개, 그다음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그런 부하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실 수업에서 연결해서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군정이 실시됐다라고 했는데 군정이라는 건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군정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일부 군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군정기구를 설치해요. 자, 요거 빈칸 채워주시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최고회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악습지에 해설이 있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 직후에 혁명 주체 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했던 국가 최고 통치기구, 이러한 기구가 뭐다?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혁명 공약이라는 걸 발표해요. 자, 혁명 공약 발표 필기해 주세요. 혁명 공약 발표. 자, 먼저 반공이 무슨 말인지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한다는 거니까 안티죠, 안티. 안티 공산주의인데요. 이게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 공산주의랑 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혁명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혁명 공약은 260페이지 자료에 있고요. 이 자료는 굉장히 잘 출제되는 자료입니다. 자, 61년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6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항,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 시책이다라고 했어요. 자, 미국과 자유우방과 유대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부패와 오래된 어떤 잘못된 악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실력 배약을 한다. 공산주의와 대결이니까 일본의 이 반공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항목이죠. 자, 6번. 자,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렇게 내용이 살짝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우리 군인들이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인 국방의 임무를 복귀하겠다. 즉, 이 6조만 보면은 정말 이 군사정권 세력들이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나라가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니까 일단 권력을 자신들이 잡고 국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민간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 조항이 살짝 바뀌어요. 살짝 바뀌고 반전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서 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 하이라이트 준 부분만 좀 하이라이트를 줘보세요. 이 군사정변 주도 세력은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된 민주정부,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변이요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은 밑줄 안 쳐도 되는데, 나중에 이 군사정부는요, 혁명공약 6조를 여기는 밑줄 안 쳐도 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라고 이 조항을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한테 정권을 넘긴다. 이런 내용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넘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군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요. 민간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바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박정희였던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 군인 정권, 이 군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는데요. 그 정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개발, 사회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불법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요거, 경제개발에 열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개발해서 성과가 난다면 사람들이 비록 불법성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그 군정에 대한 좀 반발이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요, 부패 공직자 폭력배들을 처벌했어요. 뭐 옛날에 정치 깡패들 이런 사람들 막 잡아들였고요. 자, 농가 부채 탕감, 농가 즉 농촌의 그 가정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탕감해줬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등을 실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우리 되게 유능하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반대 세력 탄압이에요. 자, 일단 기존 민간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이것이 정치활동 정합법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활동하던 민간 정치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 해산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작년 정부에서 실시됐던 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중단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라는 게 설치가 돼요. 이 중앙정보부는 뭐냐면요. 지금의 국가정보원,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관인데요. 이 당시에는 그 정보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죠. 간첩 잡고, 그 다음에 권력에 좀 위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첩보기관, 정보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조직하는데요. 이게 바로 나중에 박정희가 이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민주공화당은요, 이 군사정변 세력이 만든 정당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줄여서 공화당, 공화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화당. 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경제개발과 사회안정 같은 일종의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 국민들에게 이렇게 당근도 줬지만요, 공포정치,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치도 실시를 했어요. 그게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헌법을 바꿉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사실 뭐 한 13, 14년 정도 지난 건데 헌법이 참 많이 바뀌죠. 자, 이때 헌법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존의 장면 정부 하에 내각 책임제였던 정치 체제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장면 정부 때는 양원제, 국회가 상원과 하원, 즉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현행처럼 단원제 국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단일한 국회의원들, 한 종류의 국회의원들만 있죠. 자, 이렇게 헌법을 개헌해요. 자, 그리고 박정희는 이제 군복을 벗어요. 박정희는 원래 별 2개로 군사정변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스스로 계속 진급을 시켜서 뭐 최고 권력자니까 뭐 별 더 다는 거 일 아니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 대장이 돼요. 그래서 육군 대장이었는데 육군 대장에서 예편을 합니다. 군복을 벗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돼가지고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가 군복을 벗은 후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당선되게 됩니다. 1963년의 일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박정희 정권 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주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건요. 그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의 관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5년 8.15 광복이 된 이후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맺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고 아직 일본한테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민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야겠다. 외교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본이 좋아서도 아니고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이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즉, 성과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경제개발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 미천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야, 이 자금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봤더니 일본이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한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약탈했던 자원이라든지 그냥 사람들에게 끼쳤던 여러 가지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식민 지배에 대한 일종의 보상, 배상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죠. 자,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죠. 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한국과 일본의 그런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악감정 그리고 그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 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죠. 미국이 원하는 건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세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과 친한 나라,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동아시아에서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싸우는 거. 이게 미국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압박을 넣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해요. 자, 반대 시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굴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외교가 굴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 자, 이게 1964년 6월 3일날 특히 이 시위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거를 64년에 6.3 시위라고 그래요. 6.3 시위. 자, 이때 거리로 나왔던 시민과 학생들은 한일 국교 회담이 굴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일본의 반성이 없다.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정부는요. 휴교령을 내립니다.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면 자꾸 시위를 하니까 휴교, 학교를 문을 닫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계엄령은 이승만 정부 때도 배웠었죠. 이 계엄령은 교과서 261페이지 쪽날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엄령이라는 건 엄하게 경계한다 이런 뜻으로서요. 전쟁 때나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병력으로 군대로서 군사상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행정권이나 사법권 일부 또는 전부를 군대의 관할하에 두면서 영장 제도라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그런 자유라든지 권리들 이런 것들을 제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에 한해서 지금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대가 그 지역에 여러 권한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 만약에 선포가 되면 그 지역은 군인들이 거리에 싹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되게 그런 무서운 지역이 되는 거죠. 무섭고 뭔가 이렇게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독재 정권들이 시민들의 저항 시위, 뭐 이런 거 학생 시위 같은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엄령을 많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3 시위 등을 진압을 했고요. 결국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1965년이고요. 한일협정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일협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왜냐면요. 261페이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볼게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 한일 구력회담 반대 학생연합회에서 64년 5월에 발표했던 선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회담이 일본에 예속되어서 매국의 한일 구력회담이다. 그 나라를 팔아먹는 한일 구력회담이다라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거의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자, 그리고 1964년 한일회담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대학생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대학은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고등학교만 다녀도 사실 그 사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 취급을 받았던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자료 하나 더 봐야 돼요. 죄송해요. 자, 오른쪽 한일협정을 보겠습니다. 자, 한일협정은요, 한일기본조약이라는 명칭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은 한일협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양 당사국, 한국과 일본이죠.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일병합조약, 한국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모든 조약, 즉 뭐 을사늑약, 정리칠조약 다 그런 거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이 다 무효다라는 걸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도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을 인정 안 하고 대한민국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일 협정은요,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일본의 오이라라고 하는 정치인, 이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이 협정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종필과 이 오이라가 이렇게 서로 쪽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가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고요.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몰래 호텔방 같은 데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이 협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더 분노했던 거예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끼리 만나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협정을 이렇게 쑥닥쑥닥 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수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관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적어주세요.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걸로 쉽게 말해서 끝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나 되는 큰 돈을 우리에게 준 거고요. 또 유상, 또 민간차관 형식으로 해서 돈을 경제개발에 쓰라고 우리나라한테 빌려준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한테 혜택을 준 것은 바로 자, 이거 돈 줄 테니까 이제 그 식민지배 가지고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또 배상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틀어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충분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경제개발 자금이 뭐 이렇게 얼마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협정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의 결과 우리는 경제개발 자금을 얻어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 일본의 반성은 여기에서 한번 꼬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거. 이거는 한일협정을 진행할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언급, 협정에서 협상하는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1990년대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이 피해 할머니들이 배상을 요구했잖아요. 일본 정부한테. 사과와 배상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때마다 그 사과를 거부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했다. 다 국가 간의 배상 끝냈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사과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려고 하지도 않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협정 문제 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 그 여기 명시하거나 일본의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과제들을 남기게 된 것이 바로 한일협정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엇갈리고 또 그 명과 암이 뚜렷한 협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는 아니네요. 자, 베트남 파병입니다. 자, 베트남 파병은요, 교과서 262페이지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베트남 파병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인공, 그 황정민이 연기했던 그 주인공도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잖아요. 자, 베트남으로 떠나는 맹호 부대의 모습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는 당시 이 베트남은 전쟁터였죠. 미국이 베트남에 있는 그 공산군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우리나라 전투 부대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처럼 비전투 병력이 파견이 되었고요. 65년부터 73년까지 거의 만으로 8년간의 전투 부대들이 파견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된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부대가 파견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좀 그 영상들을 모아놓은 그 대한뉴스 그 영상을 좀 유튜브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을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단 베트남 파병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도요,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왜냐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그 공산군과 싸우면서 좀 세계 여론의 지지도 받고 또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미국의 편인 그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많이 전쟁에 동참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 더 명분이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고 베트남의 공산군과 싸우기 위해서 파병을 한 겁니다. 자, 교과서 260페이지 자료를 좀 볼게요. 자, 26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박정희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여기 그 베트남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옛날입니다. 시간이 다시 과거로 간 거예요. 1961년,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군정기구였죠. 여기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한민국의 권력자로서 미국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박정희는 반공 정책과 미국과 계속 유대관계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즉,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계속 반대하고 싸울 거다. 그리고 미국하고 잘 지낼 거다. 자, 이렇게 먼저 밝히면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 베트남과 전쟁을 시작한 미국에게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일단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가까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것을 막고, 즉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위협에서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못 가게 하려고 먼저 우리가 파병하겠다라고 제안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써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병력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의 결과 미국으로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돈을 빌려준 거죠. 미국이 경제 자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제공받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자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한국군의 추가 파병의 대가로, 즉 한국군이 전투 경력을 파병하는 대가로 우리나라 한국군의 현대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나중에 베트남 전쟁 끝나면 전후 복구 사업을 할 건데 그때 진출하게 해주겠다. 또 한국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등등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를 푼 거죠. 자, 이거를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데요. 브라운 각서 적어주시고요. 자, 브라운 각서 적어주셨으면 교과서 26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62페이지. 네. 베트남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운 각서가 나와 있는데요. 1966년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우리나라 국군을 현대화시키겠다. 무기 같은 거. 자, 그래서 장비를 제공하겠다. 군사 장비를 수년간 제공하겠다라고 미국이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차관을 제공하겠다. 경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자, 오른쪽 해설 부분 볼게요. 자, 미국은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차관 제공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병사들은요,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월급을요, 그 수당을 달러화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달러화를 대부분 아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는 거죠, 가족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달러들이, 그 외국 돈,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물건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달러가 부족하면 경제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달러를 많이 국내로 송금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던 거죠. 자,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요. 자,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각종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국군도 많이 희생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 국군이 베트남에 뭐 군인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들도 이렇게 죽인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야, 이건 뭐냐면요. 고엽제라는 것은 엽,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인데 고는 이제 그 마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뭇잎파리를 마르게 하는 약인데요. 당시 그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요. 그 승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베트남 공산군이 소규모로 돌아다니면서 미국한테 계속 타격을 주는데 그때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 이 베트남에도 밀림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빽빽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떠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베트남 공산군이. 자, 그래서 미국이 이파리를 마르게 하는 약을 공중에서 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들이 마르게 되니까 그 이파리들이 사라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베트남 이 공산군이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엽제를 워낙 광범위하게 살포를 하다 보니 이 참전했던 우리 국군들의 머리 위로도 이 고엽제들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라든지 그 위험성에 대한 그런 인지가 없이 하늘에서 미항공기에서 이렇게 고엽제를 살포를 하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참전 군인들이 더운 그 베트남의 그 기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심지어 얼굴도 이렇게 세수도 하고 몸을 닦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이 되겠죠. 이 고엽제라는 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당시에 고엽제에 노출됐던 이 참전 군인들이 어, 오랜 세월 동안 이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고엽제 고엽제 피해 전후에 이런 단체 이름이 붙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국가에 대해서 배상과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생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따이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라이따이한은 뭐냐면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혈인들이에요. 자, 당시에 파병되었던 이 국군이 베트남 현지에서 그 베트남 여성과 사이에서 어,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 중 이제 상당수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 여성이 혼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인 아빠를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 라이따이안. 한국인을 아빠로 둔. 근데 그 한국인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그런 자녀들을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주제는 삼선개헌입니다. 자, 삼선개헌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을 3번 하겠다. 그거죠. 자, 당시 60년대 후반에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즉, 이제 경제개발 자금 가지고서 경제개발을 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내가 조금 더 해야 된다. 라고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삼성개헌을 추진합니다. 자, 박정희는 이미 2번 대통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삼성개헌, 즉 대통령의 3회 연임, 3번 연속으로 할 수 있는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한 거죠.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이 야당과 합의 없이 그 집권당, 여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를 해버립니다. 1969년. 이런 걸 보통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그래요. 자, 교과서 262페이지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역시 많은 시민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삼선개헌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여기 보시면 대학생들이 삼선개헌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걸개를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박정희는요,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번만 딱 더 하겠다. 3번 하거나 물러나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데 박정희가 이렇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게 어느 정도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3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상대 후보는 이제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박정희와 같이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박정희는 이번에 만약에 박정희가 당선이 되면 박정희는 영원히 영구히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다. 종신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헌법을 개정하죠.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유신헌법이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록 대통령은 박정희가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회에서는 이 야당이 이렇게 선전을 해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일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봤고요.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바로 군사정부가 내세웠던 무슨 공약이었죠? 네, 혁명 공약이었죠. 혁명 공약. 여기서 반공과 경제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자, 2번 자료 볼게요. 자, 두 나라는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1910년 8월 22일 한국 병합조약이 있었죠. 네, 아무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 65년 체결했던 한일 협정입니다. 한일 협정. 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얻을 수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나 피해 배상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 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때 일본이 항상 한일협정을 근거로 해서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배상했다, 왜 자꾸 한국은 또 이 소리를 반복하냐, 왜 억지 부리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타박하고 있죠. 자, 뒤로 넘겨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 시간을 2분 드릴게요. 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은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것은 4.19겠죠. 자,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 얻었다. 맞는 설명.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개발 연차가,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XOO가 됩니다. 자, 혁명공약을 발표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나 고르는 거네요. 혁명공약 발표 세력이니까 박정희와 그 군인 세력, 군부 세력이죠. 자, 12.12 사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건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말하는 거고요. 삼청교육 때도 전두환 정부고요.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실시, 이게 5.16이네요.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헌법 제정, 이거 전두환이고요. 경제개발자금 마련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박정희, 5.16이네요. 그 정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3, 5.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뭐를 요청했다. 박정희 정부는 6.25 전쟁을 도와준 나라에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요청에 응했다. 자,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죠.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미출 친원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은 68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요. 박정희 정부는 위기 상황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죠. 자, 이미 2번은 대통령 했어요. 근데 지금 헌법상 3번 못하니까 3번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이게 삼선 개헌이라고 했죠. 자, 그럼 나머지는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고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 대통령 선출하는 거 전부 다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